최고 시속 360km, 0.001초 차이로 승부가 엇갈리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바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F1 포뮬러 1인데요. 전 세계 20억 명이 열광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낯선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F1의 모든 것을 담은 입문서 F1 에센셜을 펴낸 김지원 작가를 모시고 그 화려하고 치열한 F1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지원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방금도 말씀 나눴지만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증권사 리서치센터 출신의 현재는 IT 업계 기획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F1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 하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지원이고 얼마 네. 전에 이제 F1 에센셜이라는 그 F1 입문서를 펼쳐낸 김지원이고요. 네. 그 사실은 F1이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보던 이제 작게 시작한 취미가 지금 갑자기 책까지 펼쳐낼 정도로 손쓸 수 없게 좀 커진 느낌이기는 한데요. 네. 현재도 지금 IT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F1의 입문 콘텐츠를 펼쳐내고 네. 그리고 또 뭐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는 뉴스레터에 이제 레이스 리뷰 같은 거를 작성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바쁘게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F1 크리에이터가 본업, 그러니까 주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전 컬러 사진과 약 240쪽에 이르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 지식을 이 책으로 발간해 내려면 엄청난 공부와 또 현장 경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게 주업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군요. 네. 그럼 경기 보러는 어떻게 가세요? 경기 보러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연차를 소진해 가면서 제 비용을 소진해 가면서 네. 그러고 열심히 번 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 분석가가 좀 많지 않다. 특히 더군다나 이런 모터 스포츠 분야는 더 그렇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김지원 작가님은 F1에 푹 빠지셨을까요? 그 넷플릭스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넷플릭스에 이제 네.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2019년에 시즌 1이 나오고 네. 그거 보고 도대체 이 스포츠는 무엇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빠지게 됐고 이제 레이스를 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즌 1을 정주행하고 나서부터 레이스를 보기 시작했고 인생 스포츠가 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그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네. 보고 F1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졌거든요. 네. 혹시 현장에서도 느끼시나요? 네, 엄청 많이 그래요? 느꼈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F1 네. 관련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제 팔로워 수가 거의 한 2배가 뛰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엄청 인기긴 하다. 그리고 네. 뭐 F1 더 무비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면 이제 댓글 수라든지 뭐 DM 공유 수라든지 이게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이 이제 책의 부제가 F1 에센셜하면서 F1의 모든 것을 담아낸 입문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입문 테스트가 있길래 네. 해봤더니 저는 그냥 뉴비더라고요. 네. 그냥 뭐 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수준인데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 F1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잖아요. 네.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는 스포츠거든요. 일단은 한국에서 중계를 한국말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오랜 유럽 스포츠에 그리고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의 메커니즘부터 타이어 종류부터 규칙도 사실 경기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이 스포츠를 재미있게 즐기려면 기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스포츠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관련된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관련된 책도 해외에도 심지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포츠를 쉽게 입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입문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담아서 입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F1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 24년부터 중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이네요. 네, 최근이고 네. 그 국내 OTT 모 서비스 중에 네. 하나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를 얼마나 보러 가시는 편이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네.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에 2번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가까운 아시아 경기도 있어서 그 연차 소진이 적은 아시아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 모아가지고 유럽 경기 네 보통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직장인이시군요. 네. 그 뭐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그 경기장의 어떤 이 분위기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진동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전해 주신다면요? 말씀이 맞고요. 네. 일단 현장에 가면 그 중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들었던 이 사운드랑은 그 비교가 안 되고 그래요? 정말 심장과 이제 몸을 울리는 굉음 엔진 사운드가 확실히 들리고 오. 그리고 트랙에 가까이 앉으면 그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내는 그 특유의 타이어 타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맡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장감은 좋아서 F1 좋아하시면 직관은 꼭 추천드립니다. 아, 또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지겠네요. 네, 약간 그래서 휴가 시즌을 그러니까 F1 경기 맞춰가지고 조금 내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F1에서 이 F, 저는 포뮬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F의 의미와 또 1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포뮬라 플러스 1 해서 F1이고요. 네. 포뮬라가 한국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규칙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모터스포츠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했던 이제 1930년대에는 이런 모터스포츠가 이제 막 시작되니까 관련된 규칙이 없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F1, 포뮬라 1이 우리가 이제 모터스포츠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F1, 포뮬라 1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네. 그게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되고 있는 최고의 모터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1 의미는요? 1이 최고다. 첫 최고. 번째 넘버원의 의미입니다. 아, 그럼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 건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F1을 올라가기 위해서 F2, F3, F4 이렇게 거쳐서 이제 4, 3, 2, 1 이렇게 올라갑니다. 잘한다고 바로 1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맞아요. 사실 아까 네. 오프닝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F1 선수는 전 세계에 딱 22명밖에 없어서 네. 근데 모터스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즐기고 F1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예. 딱 이제 22명밖에 없으니까 어. 사실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수준으로 굉장히 되기 어려워서 네. 뭐 유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 4살, 5살부터 카트를 타기 시작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동네 리그 돌고 뭐 국가 리그 하면서 4, 3, 2, 1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경기장과 또 차량, 드라이버 이렇게 3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앞서 제가 이제 최고 속도 뭐 360k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균 시속 몇 킬로 정도로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나요? 이게 되게 평균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네. 사실 트랙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고속 그 직선 구간이 많은 서킷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한 250km/h가 되고 그리고 뭐 모나코처럼 저속 코너가 질비한 이제 그런 복잡한 저속 코너가 많은 서킷 같은 경우는 200에서 한 230km/h 정도로 생각보다 편차가 커서 뭔가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한 230, 220km/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속 200만 넘어가도 굉장히 운전대를 꽉 맞아요. 잡게 되고 핸들 못 놓치죠. 네, 사물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네네. 그게 한 2-3시간을 그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1시간 반 내외로. 1시간 반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가끔 막 그 불꽃 튀기도 하던데 네. 그거는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뭔가 위험할 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그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서킷 특성에 따라서 그 뭔가 코너가 많은 서킷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차량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차체를 많이 낮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 배 이제 바닥에 이제 철굴 구조가 있거든요. 철굴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닥과 닿으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여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도심 안에서 벌어지는 경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네. 정해진 어떤 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F1이 열리는 도시들이 화제고 그랑프리 열리는 도시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남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도시에서 열리는 시가지 서킷도 있고요. 근데 상설 서킷 그냥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시가지 서킷은 그 모나코 아시죠? 네. 모나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요트와 지중해 뭐 유럽의 이제 작은 예쁜 도로들 이런 거를 정말 보면서 경기를 정말 즐길 수가 있고 네. 또 저녁에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있어서 밤에 열려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스트립이라고 되게 그 주요한 이제 관광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경기가 또 펼쳐지기도 하고 또 뭐 중동 같은 경우는 해질녘에 이제 사막은 안 보이지만 그리고 야자수를 이제 보면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이런 멋진 스포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서킷에서 네, 도는 상설 것도 서킷. 상설 서킷도 네.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도 맞습니다. 전남 영암에 그런 서킷이 있고 네. 또 인천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 F1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F1을 보게 될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런 대답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왜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을 개인적으로는 하시려고요? 좀 네.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는 게요. 예. 사실은 F1이 이제 한 시즌에 24경기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본인 나라에서도 그렇겠죠. 이제 열리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열리고 있는 나라와 서킷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해서 실제로 정말 이제 24개에서 추가로 더 열리지 않는 이상 정말로 현실적으로 캘린더가 아예 안 나오는 일정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미 개최하고 있는 도시에서 뺏기지 않으려고도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차량이 아니라 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머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차량이라도 하는데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누구는 머신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하고 하는데 또 어떤 해설위원님은 또 머신이라고 표현하시고 해외에서도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한 대 가격만 해도 아주 뭐 상당하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자본주의 스포츠, 뭐 뼛속까지 자본주의 스포츠다 네. 이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네. 얼마인가요? 사실 금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판매를 상정을 하고 이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의 노력도 들어가고 뭐 테스트하면 테스트 이제 풍동 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돌리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사실 한 팀이 한 시즌에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좀 들이면서 네.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여서 네. 뭐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뭐 수백억이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판매용이 아니고 뭐 이건 경매에 나온 거에서 플러스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거여서 살짝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대당 단가 얼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다만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봤던 건 그 뭐 프론트 윙이나 뭐 노즈가 부서졌을 때 너 네. 방금 얼마를 날렸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앞에 앞범퍼 하나가 저 가격이면 도대체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성능이 우선일까요? 드라이버의 실력이 우선일까요? 일단은 그 2016년 월드 챔피언이었던 니코 로즈버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예. 일단 차량 성능이 우승의 8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아무리 좋은 차가 이렇게 준비가 돼도 결국은 드라이버가 그 주행을 하다 보니까 우승을 결국 만들어내는 건 이 드라이버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드라이버와 이 차량의 관계는 불가분이나 차 성능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지만 네. 뭐 날씨가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서킷 상태가 좋지 않고 뭐 배틀이 뭐 이뤄질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정말 끝날 때까지 F1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1개 팀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11개 팀의 어떤 차량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기도 살짝 애매한 게 네. 정말 잘하는 팀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순위를 이제 어쨌든 그래도 1위에서 22위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확실히 격차는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11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22위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 팀에 그러니까 팀은 11개 팀인데 한 팀에 드라이버가 2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의 드라이버가 경쟁을 펼칩니다. 그러면 팀 우승도 있고 개인 우승도 있고 이렇게 나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즌이 맨 끝날 때 이제 이번 시즌 2026년 시즌이 끝나면 네. 팀의 순위를 정해서 팀의 이제 순위도 1위에서 11위까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도 1위에서 22위까지 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포츠지만 알면 알수록 생각외로 인간의 스토리가 많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F1 드라이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니코 훌켄버그라는 그 아우디 팀의 이제 그 베테랑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네. 그 니코 훌켄버그라는 드라이버가 사실은 F1에 출전한 기록이 가장 많음에도 한 번도 이제 포디움이라는 시상대가 있거든요. 네. 그 3위까지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 시상대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던 비운의 드라이버였다가 이제 작년 2025년에 영국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5년 동안이나 F1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불명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왜 한 번도 이런 시상대에 못 올라가나 이런 불명예인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인생을 좀 배웠습니다. 이야, 15년을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단 22명의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고나야 되나요? 아니면 훈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F1도 스포츠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운동신경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근지구력뿐만 아니라 이게 민첩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타고 나면 어렸을 때부터 카트부터 뭐 아니면 뭐 F4, F3 이렇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훈련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조금 더 정제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재능이 없으면 솔직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한 4살만 돼도 카트를 태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인가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F1 드라이버들은 F1이 아니겠죠. F3로 시작을 할 테니까 F4나 운전면허 도로에 나가기도 전에 운전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설 이제 카트장, 서킷 이런 데서 약간 스포츠 형태로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제는 또 없지만 어쨌든 운전면허가 없는 이제 주니어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기력을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 타고난 재능이 발굴이 돼야 되는 거네요.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지금 F1 드라이버들은 이제는 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드라이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재밌습니다. 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힘들다. 네. 라는 거잖아요. 좀 인상적인 선수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타고난. 아까 제가 언급한 이제 그 니코 훌켄버그라는 그 엄청난 서사를 가지고 있던 그 선수가 사실은 독일 선수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모터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할 정도로 뭐 유명한 그 차량 제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독일은 카트를 많이 태우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우승하고 지역, 주, 심지어 독일 자체 카트 챔피언까지 했었던 드라이버가 이제 니코 훌켄버그고 F2, F3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챔피언을 따면서 이제 F1에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니코 훌켄버그가 89년생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조금 그 실력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은 안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니코 훌켄버그가 굉장히 뭔가 실수를
실수를 하지 않은 드라이버라고 생각해서 네. 좋아합니다. 그 레이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잠깐 이제 코너링을 할 때도 그 브레이크를 안 밟고 코너링을 하면 사실 약간 몸에 쏠리죠. 신경 쏠리 나가잖아요. 네,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코너링을 할 때 중력의 5배의 힘을 이제 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의 목의 크기가 웬만한 그 어린아이 얼굴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트가 굉장히 통기성이 아예 없고 네. 방염복까지 같이 입고 가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같이 더운 나라에서 레이스를 하면 탈수 증세까지 올 정도로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저희가 차량 브레이크는 살살 밟으면 되는데 네. F1 차량을 이제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는 레그 프레스 저희 헬스장에서 할 네네네. 때 이제 150kg를 이제 밟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150kg.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리에 이제 힘이 강해야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봤지만 굉장히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걸 또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앞서 이제 그 선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코 hulkenberg F1 더 무비의 브래드 피트처럼 10년 넘게 다른 차량을 몰다가 50대 드라이버가 영화처럼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지금 최고령 드라이버가 페르난도 알론소라고 해서 81년생 드라이버 계신데 네. 이분이 40대 이후에 우승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F1은 체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사신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체력적으로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 F1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느냐? 한국에서 F1 드라이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F3에 이제 신우현 선수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열심히 이제 달려주고 계시고 또 이제 F3에 올라가기 전에 GB3라는 리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규호 선수라는 08년생 젊은 이제 선수가 있는데 그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성 드라이버는 또 없나요? 여성 드라이버가 두 분이 계셨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1958년에 한 몇 경기 안 뛴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 그 포인트를 딴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이제 활약을 하지는 못하셔서 조금 여성 드라이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 드라이버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네. 뭔가 여성들이 하기에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가장 잘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최근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팀의 네. 키미 안토넬리라고 네. 2006년생 드라이버 아주 어린 드라이버라서 아직 19살이거든요. 19살인 이제 이탈리아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그 드라이버 순위 1위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드라이버는 그 슈마허? 슈마허, 네. 저는 그 시절 드라이버를 알고 있어서. 슈마허 전설의 드라이버죠. 그렇죠. 전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우리 F1 크리에이터인 김지원 작가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님을 KBS 1라디오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 네,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반갑다. 엔젤님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F1 경기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피트스톱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피트스톱만 가지고도 기록을 재는 뭐 경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눈 깜짝할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량을 손본다. 이 피트스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제가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경기 중에 타이어를 이제 눈 깜짝할 사이 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이제 노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옆에 이제 부품을 살짝 가는 것을 이제 피트스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타이어를 그래서 언제 피트스톱을 시킬 것이냐 이런 전략으로도 레이스 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스 운영에 제 기준으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스의 성패를 가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 가장 짧은 시간이 몇 초까지 지금 기록이 나와 있죠? 1.8초로 맥라렌 팀의 이제 랜도 노리스 선수의 차량을 갈았을 1.8초 기록이 있습니다. 타이어 네 짝을 다 가는데 1.8초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방금 1.8초 지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오, 네. 놀랍습니다. 몇 명이 피트스탑에 참여하나요? 20명의 이제 피트 크루라고 피트 하거든요. 크루. 네, 20명의 그 피트 크루가 그 타이어 4짝을 모두 갈고요. 근데 이 분들이 경기 중에 피트스톱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경기를 제외한 시간에는 그 차량을 손보는 정비공들이셔서 사실은 석박사 이상의 엄청난 고학력자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한 이력이긴 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연습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너들이 이제 피트크루한테 다 붙고 막 이제 타이어를 가시는 분들 어깨에 힘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이제 단련하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식단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어서 이분한테는 뭐 고단백질, 이분한테는 피트크루만을 위한 식단이 맞습니다. 있다고요? 별도로 짜여져요.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타이어 교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타이어와 다르잖아요. 굉장히 반질반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니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타이어랑 다른 게 이제 F1 타이어는 맨질맨질한 네. 타이어라서 그 이유가 사실 트랙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접지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반질반질해가지고 착 붙게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일반 타이어처럼 홈이파인 타이어로 이제 함께 교체가 돼서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왜 중요할까요? 타이어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타이어의 성능에 따라서 레이스 성능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타이어가 이제 트랙에서 한 번 딱 착장을 하고 나가면 끝까지 이제 60렙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 코너가 이제 많은 코너는 사실 타이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지고 마모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타이어의 성능 그리고 차량의 성능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바퀴를 도는 시간 이제 랩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이제 한 번 간다고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이어를 이제 적절한 시간에 피트 스톱을 통해서 잘 갈아줘야지 레이스의 성패가 갈립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있나요?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몇 회를 하라기보다는 꼭 두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꼭 그 피트 스톱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가 F1 차량을 접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장난감 샵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RC카라고 하잖아요. 네. 가면 이제 다 그 F1 모양의 머신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멋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서부터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처음에 시즌 시작할 때 차와 끝날 때 차가 다르다. 그리고 당연히 팀마다 차가 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 차를 보여주겠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서킷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킷은 뭐 코너가 많고 고속 코너 많고 어디는 이제 직선이 많으니까 그 서킷의 특성에 맞춰서 차량의 이게 세부적인 조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뒤에 이제 리어 윙, 그 윙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게 이런 부품으로 교체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킷마다 경기마다 그 차량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팀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홈 그랑프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영국 팀인데 영국 그랑프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우승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원기용을 모으듯이 그 경기 전부터 이 영국 그랑프를 위해서 뭐 엔진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품을 되게 성능을 좋게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시즌이 끝날 때는 사실 처음에 시작한 차와 좀 달라지게 됩니다. F1이야말로 이거 뭐라 그러죠? 기름을 쓰는 엔진? 네, 끝판왕. 우리가 생각을 해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F1도 그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끝판왕인데. 내연기관의 끝판왕.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셨던 부분이 지금 F1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지점인데요. 그 원래 작년까지는 그렇게 전기가
F1 엔진을 파워 유닛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 내연기관과 그 전기의 비중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6대4로 해가지고 전기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서 내연기관보다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럼 나중에는 종국에는 아예 전기로 갈 수도 그거는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팬들과 그리고 드라이버들 자체도 이게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하는 건데 전기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 약간 무슨 게임이냐 뭐 이런 비난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부터 다시 이제 전기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요? 바뀝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저도 신기한데, 네, 무슨 AI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F1 레이스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관전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약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약간 공식인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팀이나 좋아하는 선수를 꼭 한 명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2명의 드라이버들이 이제 경기 중에 이게 성적이 이제 쭉 1위부터 계속 뜨거든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이버나 팀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이 드라이버가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그 뒷차와 간격이 몇 초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이때쯤 많이 벌어지니까 피트스톱을 들어갈까? 이러면서 본인이 전략가가 되면서 훨씬 더 그 몰입해서 이 F1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정하자를 네.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팀이 됐든 선수가 됐든 뭐 차량이 됐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좋아하는 걸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좋아하는 거를 정했으면 이제는 정말 깊게 알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는 번역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차량과 이번 레이스를 임하는 약간 자신감 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레이스 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고 같은 게 되게 잦아요. 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근데 사고를 혼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선수랑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들이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꼭 챙겨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낯선 스포츠였던 F1의 세계를 좀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인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나눠주십시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너무 신나게 혼자 이야기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F1 더 무비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감을 가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재미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여전히 저는 열심히 F1을 볼 거고 그리고 이 약간의 어려운 스포츠를 좀 더 쉽게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F1 입문서인 F1 에센셜을 펴낸 김지원 작가를 모시고 F1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